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즉 알파리놀렌산이 유난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지방 중에 대략 절반 이상이 오메가3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음식으로 챙겨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에 피가 끈적하면 흐름 자체가 느려지고 느려진 곳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피가 맑고 부드럽게 흐르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의 손발도 따뜻해지죠.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는 지방을 많이 쓰는데요. 이 오메가3는 몸속에서 일부가 EPA와 DHA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뇌, 망막, 그리고 신경 세포막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져야 신호가 오가고 기억을 붙잡는 힘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우 이름이 자꾸 혀끝까지 나왔다가 도망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실 때는 식단에서 이 오메가3를 꾸준히 채워주면 점차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처럼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며칠 또 몇 주 그리고 몇 달 차분히 쌓이다 보면 점점 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쪽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피는 액체여야 하죠. 그런데 당이 높거나 또 지방이 많아지면 피 자체가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흐름이 둔해진 피는 모서리에서부터 먼저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때 이 염증 유발 물질을 덜 만들게 해서 혈관벽이 덜 거칠어지도록 도와주고 또 혈관의 탄력도 지켜줄 수가 있죠. 만약 손발이 자주 저리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든지 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이 들기름을 꾸준히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눈의 망막 그리고 황반 역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오메가3가 꾸준히 들어오면 눈의 피로와 건조감이 완화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은 또 비타민 E 같은 지용성의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지키는데 보탬이 됩니다. 참고로 비타민 A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 기름에는 비타민 E가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대신에 녹황색 채소와 이 들기름을 같이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의 시너지가 되는 것이죠. 또 관절과 피부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뜨겁고 욱신거린다면 그 자리에는 미세한 염증과 함께 혈류 저하가 함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의 매개체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열감과 붓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피부 장벽에는 윤활유 같은 구실을 합니다. 바람에 금세 갈라지는 입술, 또 팔꿈치, 종아리 같은 건조감에도 먹는 들기름을 조금씩 바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바르실 때는 처음에 소량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극이 없을 때만 얼굴로 넓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들기름을 복용하면 위와 장이 편해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름 한 숟갈이 십이지장에 닿게 되면 담즙이 톡하고 분비가 되는데 담즙은 지방의 소화와 배변의 윤활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아침 공복에 작은 숟갈의 들기름을 물과 함께 삼키면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 목이 따갑고 가슴이 쓰릴 때 들기름을 직접 식도 점막에 스치게 드셔보시면 일시적으로 덜 따갑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도포 효과에 가까운 생활 요령일 뿐이라서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약과 함께 병용하시면 더 좋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요. 그럼 올리브유 대신 무조건 들기름이 좋나요? 하지만 답은 용도가 다르다인데요.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주성분이라 오메가3의 공급원으로는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들기름은 오메가3 보충에 유리하죠. 그래서 식단의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통곡물 또 콩류가 풍성하고 튀김이나 가공육이 적다면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각자의 장점 안에서 빛을 볼 수가 있죠. 굳이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3 보강이 목표라면 들기름 쪽이 더 유리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르는 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 들깨의 압착 방식인지 라벨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용매 추출은 맛이나 향이 좀 밋밋하고 잔유 용매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 물리적 착유 표기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온, 냉압착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으로 볶거나 짜면 고소한 향은 강해지지만 오메가3가 쉽게 산화가 되고 과열 시에 유해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이제 생명인데요. 제조일이 최근이고 너무 큰 병 말고
그리고 약 한 100에서 180ml 정도의 작은 병으로 한번 사서 2달 정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용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중요한데요. 햇빛을 막아주는 불투명한 갈색 유리병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서 풀이나 약간 견과류 같은 고소한 향이 나면 괜찮지만 쨍하고 시큼한 냄새나 크레파스 같은 눅눅한 냄새가 나면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빛, 또 산소, 그리고 열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개봉 즉시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큰 병을 사셨다면 2주분 정도씩 유리 용기로 나눠서 가득 채운 다음에 공기층을 최대한 줄이고요. 뚜껑을 꼭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냉장고 문 선반처럼 온도 변화가 큰 칸은 피하시고 안쪽에 깊은 선반이나 김치 냉장고를 쓰시면 좋습니다. 쓸 때마다 바로바로 꼭 닫아주시고 병 주둥이에 묻은 기름은 키친타월로 닦아서 산패를 늦춰주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2개월, 최대한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남아서 좀 아깝더라도 만약 쓴맛이나 비린 향이 올라오거나 하면 과감히 드시지 않는 게 내 몸에 이롭습니다. 그럼 산패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7:3 혼합법이라고 들기름 7에 참기름 3을 섞어서 두면 참기름 속에 리그난이 뛰어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들기름의 산화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 향도 더 살아나니까 들기름 특유의 이 풍미가 부담스러운 분께도 좋겠죠. 단 이 비율 이상이 되면 오메가3 섭취량이 과해져서 염증 조절이 균형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7:3 또는 8:2 정도의 범위 안에서 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몸에 가장 이롭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복이나 식사 중에 언제 먹느냐, 또 양념이나 볶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 담의 해독과 변비 완화를 노리신다면 아침 공복에 큰 술 하나를 그대로 삼키시면 됩니다. 꿀 2-3방울을 떨어뜨리면 뒷맛이 덜 텁텁하고 기름 비린내에 약하신 분은 미지근한 물을 반컵을 곁들이면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반면에 이 오메가3의 흡수율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 A, E, K의 흡수를 높이고 싶으면 식사와 같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 비빔국수, 나물무침, 묵사발, 막국수에 들기름을 한 숟갈 둘러주시면 채소 속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몸에도 더 잘 들어오고 포만감도 길어져서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볶거나 튀길 때는 반드시 중간에서 약불로 아주 짧은 시간 쓰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중불은 바닥 온도가 약 120도 전후인데 들기름의 발연점이 160도 안팎이라서 잠깐 볶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김을 기름에 푹 적셔서 직화 불판에 굽거나 들기름에 달걀이 기름이 자글자글 하도록 튀기듯이 붙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3분 정도 넘게 약 170도 이상 가열이 되면 맛이 쓰고 연기가 자칫 시큼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독소가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들기름 향을 살리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다 볶은 채소나 밥을 불에서 내린 뒤에 마지막에 한 숟갈 살짝 둘러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를 내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첫 번째는 파, 깻잎, 시금치처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궁합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이 들기름에 녹아서 흡수율이 약 3배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늘, 양파, 부추, 생강 같은 향신료 채소인데요. 이들에는 보통 폴리페놀과 유황의 화합물이 많아서 오메가3가 이 산화되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고 특유의 매운 향이 들기름의 고소함과 조화가 돼서 잡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 발효장, 특히 된장, 청국장, 간장인데요. 된장찌개를 다 끓인 뒤에 식탁에서 들기름 작은 술을 돌리면 감칠맛이 또 살아나고 된장 속에 유산균이나 바실러스균이 오메가3와 함께 장벽의 재생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될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튀김, 돈가스, 치킨처럼 이미 기름이 과다한 음식입니다. 포화지방 또 트랜스지방과 함께 섞이면 이 오메가3의 염증 억제 효과가 묻히고 총 열량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짜거나 설탕이나 물엿이 듬뿍 들어간 양념인데요. 짠맛이 강하면 몸이 나트륨을 잡아두느라 칼륨과 마그네슘의 대사가 흔들려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당류가 많으면 기름과 만나서 중성지방 생산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 고용량의 들기름을 갑자기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 오메가3도 혈소판 응집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혹은 클로피도그레 같은 혈전 억제제 복용자는 큰 술 이상 과다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드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하루에 한 큰술 이내로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갑자기 양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멍이나 코피가 잦아지면 꼭 담당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공복에 기름을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이나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설사나 과민성의 장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반 숟갈부터 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아이와 임산부도 들깨 요리를 소량 곁들이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혹시 알레르기가 있다면 처음에는 아주 소량을 드셔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산패가 의심된다는 들기름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입에서 약간 쌉싸름하기도 하고 금속 맛이 나고요. 목이 깔깔해집니다. 이때는 음식의 풍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들깨 자체도 아주 멋진 재료인데요.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속 안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통 C는 껍질이 단단해서 그대로 드시면 흡수가 좀 어렵습니다. 곱게 갈아서 가루로 활용하시는 편이 좋고요. 들깨가루를 활용한 생활 레시피를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깨 미역국인데요. 미역을 들기름 한 작은술로 살짝 코팅하듯이 볶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붓고 끓여서 불을 좀 줄이고 나중에 들깨가루 한두 큰술을 풀어서 고소함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 버섯탕이에요. 버섯을 살짝 볶아서 국물을 내고 된장 약간과 들깨가루를 풀어서 담백한 영양국을 완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 무침인데요. 시금치, 쑥갓, 브로콜리를 데쳐서 물기를 짜고 여기에 소금과 간장 한 꼬집 그리고 들깨가루,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짭짤하고 고소한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죽입니다. 찹쌀죽을 마지막에 불을 좀 줄인 상태에서 들깨가루로 농도를 맞추면 어르신들의 보양식으로 아주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2큰술이면 충분하고요. 혹시 체중 관리 중이시면 하루 한 큰술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더 드신다고 살이 갑자기 확 찌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 기름은 열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빵, 설탕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함께 조절하셔야 좋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들기름을 식사 시작에 먼저 드시거나 채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길어져서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처럼 이 작은 붉은 열매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자연의 비상약 꾸러미입니다. 토마토 한 개로 혈관, 뇌, 뼈, 피부, 소화기관 그리고 전립선까지 어떻게 다독여주는지 또 드실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음식과 짝지어야 이 약효가 배가 되는지 그리고 온전히 익혀서 맛있게 보관하려면 어떤 요령을 지켜야 하는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마토가 몸속에서 벌이는 5가지의 대표적인 대공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달라붙어서 눌러붙는 과정을 차단해서 혈관 안쪽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핀란드 동부에서 1258명을 약 12년 정도 추적 연구를 했었는데 혈중의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약 55% 정도 감소했었다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는 심장을 지켜주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서 끈적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혈전을 용해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남성 44명의 임상실험을 했었을 때 하루 라이코펜 30mg 정도를 섭취해서 약 12주 후 정자의 운동성이 40% 증가해 슈퍼정자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같은 작용이 심장의 혈류 개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뇌와 눈을 살펴주는데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뇌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늦춰주고 또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로 굳는 것을 막아서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네덜란드의 NIA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540명에게 약 4년간 토마토와 시금치, 당근을 자주 먹게 해봤더니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가 약 47% 정도
늦춰졌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효과는 뼈와 근육을 돕는 건데요. 비타민 K가 칼슘을 뼈 단백과 결합하게 해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또 라이코펜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저지해서 노년성으로 오는 골다공증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교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울토마토 150g을 약 3개월간 섭취했을 때 골 흡수 지표가 24%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과 피부를 보호하는 건데요. 토마토 과육의 이 식이섬유와 유기산이 장내의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변비를 해소하고, 또 비타민 C와 E가 피부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서 주름과 기미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영국의 노팅엄대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약 12주간 토마토 페이스트 55g 정도를 섭취했던 군이 있었는데, 자외선에 의한 피부 홍반이 약 33%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빨갛게 다 익혀서라는 단서를 빼먹으면 약 대신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의 껍질이나 씨앗 부위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독소가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우리의 위장관의 신경을 자극해서 메스꺼움이나 복통, 또 현기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고용량에서는 심박이 불규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완숙 단계로 우리가 후숙을 시키면 이 솔라닌 함량이 약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꼭지 근처에 녹색띠가 혹시 남아있다면 신문지에 싼 다음 실온에서 2일 이상 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후숙 시에는 이 종이봉투 안에 사과 조각을 넣으면 사과에서 내뿜는 에틸렌 가스 덕분에 더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상극인 음식 5가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삶은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여기에 전분이 라이코펜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약 20% 이상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이 전분의 소화로 가스가 많이 생기다 보면 배의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인데요. 비타민 B군을 대사 과정에서 대량 소모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깎아먹는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오이와 양배추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나 미로시나아제가 비타민 C를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항산화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한 간장, 베이컨, 그리고 훈제 햄인데요. 이 음식들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칼륨의 혈압 강화 효과를 상쇄하고, 또 햄 속에 있는 아질산염이 라이코펜과 반응해서 발암성의 N니트로소 화합물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름진 삼겹살의 대량 섭취인데요. 포화지방이 위의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산성의 토마토즙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궁합이 잘 맞아서 약효를 2~3배 정도 키울 수 있는 조합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안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이 불포화지방이 라이코펜을 씻어내듯이 녹여서 장의 세포막을 통과시키고, 그 올리브유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 추가로 항염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달걀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레시틴이 지용성인 라이코펜을 미세한 입자로 감싸서 혈액의 운반을 도와주고, 또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라이코펜과 함께 전립선과 유방세포의 자멸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와 마늘인데요. 퀘르세틴 그리고 마늘 속의 알리신이 라이코펜과 함께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루테인, 또 지아잔틴, 그리고 설포라판이 라이코펜과 함께 모세혈관, 또 망막의 산화 손상을 막아서 노년성의 실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 아몬드 잣인데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E가 라이코펜의 재활용 경로를 활성화해서 항산화 회전을 반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토마토 섬유를 발효해서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고, 이 지방산이 장벽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토마토 섭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나 설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의 영양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조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약 100도씨 이하의 약불에서 7에서 10분 정도 가열을 하고, 여기에 기름 한 큰술을 넣는 공식입니다. 대표적인 조리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2개를 약 1.5cm 정도 큐브로 썰어서 여기에 올리브유 한 큰술, 다진 양파 약 4분의 1개, 그리고 소금 2꼬집 정도를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볶다가 풀어둔 달걀 2알을 넣어서 약 2분간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 한 접시에 단백질 약 15g, 라이코펜 18mg, 또 비타민C 25mg이 들어있어서 혈관과 뇌 그리고 위장을 위한 조식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두부 조림인데요. 구운 두부 150g을 팬에 담고 토마토 3개를 굵직하게 썰은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 2분의 1큰술, 또 국간장도 2분의 1큰술, 그리고 물 50ml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8분 정도를 조립니다. 이때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 1분 정도에 두르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하면 들깨의 오메가3와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결합해서 관절염과 또 치매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양파 수프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4개를 십자로 칼집을 내서 90도씨 물에 약 30초 정도 데친 뒤에 껍질째로 큼직하게 썰어두고 올리브유 1큰술에 슬라이스 양파 1개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토마토, 물 약 400ml, 그리고 월계수잎 1장을 넣고 중약불 정도로 10분만 끓입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하시면 밤참으로 드셔도 속이 편안하고 또 냉장 보관 후에 다음날 차갑게 마시면 여름 더위 해소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를 생즙이나 주스로 드실 때는 2가지를 지키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착즙한 후 약 30분 이내에 드셔야 공기에 닿아서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드시는 양을 약 200ml 이하로 나눠서 마시고 빨대를 사용하거나 또는 1대1로 물로 희석해서 치아의 산 부식을 방지하시면 좋습니다. 과당의 대량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스 1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보관 요령도 매우 중요한데요. 완숙의 토마토는 약 12에서 18도씨 서늘한 그늘이 가장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는 실온의 온도가 약 26도를 넘기 때문에 신문지에 싸거나 달걀판 형태의 종이 받침 위에다가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놓고 통풍을 확보하시면 좋고요. 약간의 푸른기가 남아있는 토마토는 종이봉투에 사과 조각과 함께 넣으면 약 48시간 내에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라둔 토마토는 이 자른 면이 공기에 마르지 않도록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랩으로 밀봉한 후 냉장 야채칸에 두면 약 48시간까지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장기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슬라이스로 냉동을 하시거나 두 번째는 소금이나 허브 없이 순수한 토마토만 약 30분 정도 끓여서 농축한 홈메이드 파스타로 냉동을 하시거나 또 세 번째로는 반건조 토마토 올리브유 절임, 이 3가지가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슬라이스 냉동은 볶음밥이나 찌개용, 파스타나 토마토 수프의 베이스로 쓰시면 좋고 반건조한 절임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토핑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하루에 적정 섭취량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면 정상을 유지하는 건강인은 중간 크기의 토마토 2알 정도면 충분하고요.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을 관리 중인 분이시라면 라이코펜이 약 20mg 이상이 필요한데요. 완숙 토마토 2알을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익혀서 드시면 목표 수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껍질째 으깨서 나온 냉 토마토 수프 1컵을 식후에 드시면 식이섬유나 이 유기산 덕분에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투석을 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단 지침을 고려해서 완숙의 방울토마토 약 4알 정도로 조절하시면 좋고요. 섭취 전에 60도씨 물에 1분간 데쳐서 칼륨의 용출을 추가로 확보하면 더 안전합니다. 실생활에서 토마토를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 양치한 후 토마토 달걀볶음 1접시와 현미밥 반 공기로 속이 편안한 고단백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낮 12시에는 반찬으로 토마토 양파 무침을 하면 좋은데요.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를 반으로 자르고 여기에 양파 3분의 1개를 얇게 채로 썰어서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쳐서 매운맛을 좀 빼시고요. 올리브유 하나 작은술, 또 식초 2분의 1 정도의 작은술, 그리고 꿀 몇 방울, 또 소금 한 꼬집 정도를 버무리시면 자극 없이 아주 상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덥고 지칠 때는 냉 토마토 수프 작은 컵 약 100ml 정도를 얼음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시면 사이다보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저염된 두부와 또 시금치 그리고 토마토 스튜 한 그릇이면 단백질, 칼슘, 라이코펜 그리고 루테인까지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기 반찬이 당길 때는 돼지고기 대신 오징어 60g을 데쳐 넣어도 소화가 부드럽게 잘 될 수 있고요. 밤 9시 이후에는 산성 음식에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하루에 여기 정도까지만 드시고요.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마무리하면 오메가3가 라이코펜의 재활용을 도와주면서 숙면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마토 껍질과 씨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전기 밥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깨끗이 씻어서 취사 버튼을 눌러서 약 10분만 찌시면 껍질이 살짝 갈라져서 손으로도 쏙 벗겨지고 또 씨 주변의 젤리층이 부드럽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식감에 대한 거부감이 확 줄어듭니다. 이때 생기는 토마토 물은 구연산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두피의 세척이나 혹은 주방 설거지 헹군물로 쓰시면 아주 산뜻하고 또 화분에 물 주기에도 좋으니 버리지 말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는 익히는 것, 또 함께 먹는 음식과의 궁합,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먹는 양을 잘 지키시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 두 알을 기름과 함께 익혀 먹는 습관, 그리고 설탕 대신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혈압, 혈당, 뇌 건강, 그리고 피부 탄력이 서서히 좋아지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과 이것 함께 드시면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은 우리는 여러 형태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씨, 홍씨, 그리고 이 땡감의 껍질을 벗겨 말려 만든 방건씨, 방건씨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쫄깃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굉장히 많네요.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이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감의 효능과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 와,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역시 물에 끓여서 차로 먹었다고 해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서 야뇨증을 치료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우리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 멍멍게가 아니라 이 꽃게, 꽃게인데요. 이 게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됐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와, 대단하네요 이게.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경종 독살설이 또 제기가 됐대요.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 목적으로 게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서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찬 성질의 음식이어서 감과 게장은 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죠. 그리고 식중독균이나 다른 균의 변식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 속에 있는 타닌 성분이 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서 우리 장내에서 식중독균이나 다른 변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치명적인 사망까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에 식후에 한 3,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이에요. 이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 등 굉장히 많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해서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도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감과 미역은 함께 드시지 말고 먹는 시간차를 두시거나 섭취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또 세 번째,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이에요. 이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칼로리도 낮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활발하게 해주며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세요? 달고 그러세요? 아니죠. 조금 씁쓸한 맛이 나죠.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도토리에도 감과 같은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먹으면 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또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후식으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계란 달걀, 각종 채소와 계란까지 볶아도 먹고 계란볶음밥도 있고 굉장히 계란은 풍부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과연 감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니 굉장히 놀라셨죠. 계란 그 자체만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완전 식품이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 음식인데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랑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또 눈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죠. 또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혈액 생성과 뇌 기능도 좋게 하죠. 또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고 계란의 효능도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 성분과 만나서 이게 단백질이 변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돼서 요산의 농도를 또 지나치게 높일 수도 있고 신장에 또 무리를 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심하면은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이런 결석인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한 위의 수분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도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할 때는 조금 텀을 두시거나 좀 나중에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이 고구마잖아요.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또 불용성 침전물이 생성이 돼요. 녹지 않는 거죠. 이 불용성 침전물은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 부담도 주고 소화도 안 되고 복통도 같이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지금 본 내용을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나 간식으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점심에 드셨다면 감은 저녁, 이런 식으로 드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감 속의 탄닌 성분이 정말 나쁜 성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근데 이 탄닌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 많아요. 이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탄닌이 이제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굉장히 이제 무너지고 산화 스트레스나 손상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해서 원인이 되는 염증성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기도 하고 염증도 억제해줘요. 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과 염증 반응이 발생할 때 이 간에서 만들어져 분비되는 이 C 반응성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 탄닌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도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또 탄닌은 항바이러스, 또 항균이나 살균 작용도 갖고 있어서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도 되고, 면역력 증가에도 물론 도움이 돼요. 또한 우리 몸의 장 점막을 수축시켜서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줘서 장에 탈이 나거나 설사가 발생해서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에는 이처럼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피부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감에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처럼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체액과 전해질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줘서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도 막아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이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해주고 각종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감 중에 이 홍시에는 또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홍시를 꽝꽝 얼려서 냉동실에 꽝꽝 얼려 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 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면 숙취도 금방 해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의 열도 내려주고 우리 몸의 갈증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 이뇨작용도 있어서 숙취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주의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에요. 이 탄닌 성분이 묽은 변, 즉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빨아들여서 변비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견과류예요.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이렇게 DP도 굉장히 디저트 가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해놓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궁합이고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감에는 아까 비타민 A랑 C,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요.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이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 이런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감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같이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로 수정과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유명 음식점 같은 데서 후식으로 수정과 조그만 이쁜 병에 나오고 감도 아이스크림처럼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처럼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도 강화하게 되는데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도 좋게 하는 이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요. 또 이 흡수율이 좋아지면 온몸에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이러한 효능으로 이 수족냉증과 같이 몸이 찬 분들한텐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기도 해요.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예요. 감에는 팩틴과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켜서 이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우유 속에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도 보호해주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즉 위암을 일으키는 균이죠. 이 균의 침투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 방법인데 이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병든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는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 이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 와, 이렇게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겠죠. 또한 이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이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우리 소화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여기에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갖고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런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란 게 풍부한데 이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느리게 해주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드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와 같은 보랏빛 색을 띠는 고구마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세포의 생성도 촉진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도 같이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B5라고 불리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줘서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같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서도 특히나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B5라는 판토텐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예요.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렇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이라는 건데,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이 수확 과정에서 고구마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가 생긴 곳에 균이 침입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이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상체로 고구마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뭐 식욕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호흡곤란, 설사 등 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는 뭐 폐와 간까지 괴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나 노약자, 어린이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간혹 그 검게 변한 부분만 한 칼로 살짝 도려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전체의 그 균이 퍼진 상태고 열을 가하거나 푹 삶고 쪄도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냥 통째로 아깝더라도 폐기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어우 더부룩해 이런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려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는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우리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는다면 다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먹더라도 과량 드시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서 오래 익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도 이 군고구마가 훨씬 당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 고구마의 경우 예를 들면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가 한 70.8 정도? 근데 군고구마는 90.9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새는 꿀고구마까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색 고구마예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고구마는 그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고구마인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색 고구마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보랏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웰더베리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베리류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 뒷면을 보시면은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라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 지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토시아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도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 비교를 잘 하셔서 좋은 원료사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 신체의 수분 함량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이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부정맥이나 각종 심장질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 고구마 안에 옥살산 성분이란 게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 성분도 과하게 먹을 시 요로 결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겠죠.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염증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l에서 30ml 정도 섭취하는 흡연자이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폐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폐암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구마가 흡연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해요.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예요. 이 동치미 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이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이 사과도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 동치미밖에 없을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뭘까요?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도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잖아요. 근데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호박고구마 달달하니 맛있죠.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고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일품이죠.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에 하나고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이 밤고구마,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도 있죠. 근데 이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량감도 살짝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나 식감도 있는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은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예요. 여기에는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자,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죠. 이 자색 고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인데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속살때 보라색을 띠는 게 자색 고구마의 특징인데 이 고구마는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때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근데 보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맛 좋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속으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요. 고구마들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고구마를, 상처난 고구마를 먼저 골라내서 자르고 드시거나, 먼저 골라내서 상처가 안 난 고구마를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가 같은 것을 깔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주세요. 그 이유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관하게 되면 쉽게 썩어요.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또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굉장히 예민한 뿌리 채소예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슝슝슝슝 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 흙도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기 쉽게 상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햇빛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곳에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가 햇볕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도 변하면 고구마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쉽게 썩기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보관 적절한 온도는 한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한번 찾아보면 아파트의 뭐 신발장이나 베란다, 앞 베란다 같은 곳, 이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보관법도 잘 알아봤으니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잘 보관해서 겨울철에 호호 불면서 따뜻하게 똑똑하게 먹을 준비가 되셨죠?